자,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성과 관리 부분이에요. 성과 관리. 어, 성과 관리는 이제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과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과 개념이 뭐냐, 내용이 뭐냐, 그 성과 관리는 프로세서, 성과 관리의 특징, 역할, 그 다음에 그 사후, 다른 사업과 이제 다음 사업과 연계 방안 이렇게 나오는데, 음, 요 부분은 그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니까 프로세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이 성과하면 여기 능률과 효과성이라고 했어요. 능률 또는 효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마나 잘 또는 빨리 또 비용을 적게 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율이라면, 효과라는 거는 요게 이제 그 결국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성과가 있느냐, 이제 프로덕트 개념, 그런 개념으로 이제 효과성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네. 능률은 양적 측면이라면 효과는 질적 측면이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효율, 능률 이런 쪽은 많이 쓰죠. 그러면서 이제 효과라는 말 보면 이 결과물, 산출물이 목표로 제시한 상태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 그게 이제 효과성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얼마나 그 비용을 적게 들이고 잘 했는지와 효과는 그걸 했을 때 기대되는 성과, 나타난 성과, 이런 것이 얼마나 좋으냐를 같이 평가하는 게 성과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자, 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목표 전략에 입각한 사업계획의 관리 업무부터 해서 쪽에서 관리 수단과 요소에 대한 자율권 확대,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 관리한다 하는 정도만 터치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성과 관리 프로세스예요. 성과 관리 프로세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성과 계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과 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면 투자를 결정하고 예산을 분배해서 사업 진행하고, 그 성과를 이제 실현이 됐으면 이거 성과 결과를 평가를 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장표는 성과지표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 측정 가능해야 된다. 객관성이어야 된다. 그지? 획득 가능해야 된다. 이런 지표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 표는 이제 성과 평가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 이게 성과 평가할 때도 정책 과정과 계획 수립 과정과 집행, 실제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과 산출, 결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구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 사업 추진할 때 성과 관리 과정, 평가 과정, 예산 과정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지. 그랬을 때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들, 집행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들, 산출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나온 것들이 환료 체계로서 다시 다음 사업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 대학에서도 혁신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 그런 사업들을 할 때 반드시 성과 평가를 해요. 그리고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과 평가 계획을 안 내면 사업이 통과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우리 교수님들도 이런 성과 관리를 평가받고 있고, 성과 관리 계획도 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모든 사업들이 이런 성과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과정도 보면
사전 평가가 있고, 이거는 타당성 분석할 때지.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때는 집행하는 걸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 그림은 앞에서 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게 목적과 평가는 항목들을 해놨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정보화 사업뿐 아니라 사전, 집행, 사후평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사전에 타당성 검사를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집행에 대한 점검하는데 모니터링과 점검을 한다고 그랬고, 사후평가를 한다고 그랬고, 이것들이 결국은 완료를 거쳐서 다음 사업할 때 반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하고 조금 반복되는 기분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와 예산제도예요. 자, 이 예산을 한번 이 부분은 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초기에 국가정보와 이해할 때 이 예산이 형성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했어요. 여기 보면 신규 또는 계속사업 형태의 정보화 사업 투자하는 경우에 이 예산은 1년간 편성해서 확정한다고 돼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 12월 말에 국가재정운용기획이라는 거를 통보를 받아요. 그러면 20년도에 들어가서 1, 2월 때는 이게 뭐냐면 이게 종기 사업계획서 제출이 하겠는데, 이게 장기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3, 4월에 그 내년도 부처별 예산을 신청해. 이때 이 정보화 사업 계획서를 붙여서 정보화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 5월 달에는 요게 이제 그 각 부처에서 하는 거라겠지. 그 다음에 요거를 그 시행계획을 예산안을 이제 제출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획예산처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고, 요게 이제 국회에서 20년도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이 돼요. 이게 이제 12월 2일까지라는 게 이제 그 국회에서 회기 마지막 12월 30일 전에 30일 전까지는 확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년도의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잖아. 그치? 그러면 20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19년도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부처에서는 20년도부터 준비를 하지.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산 수립하고 하다 보면 대개 3월에서 4월 정도가 이제 사업 공고가 나가면 이게 가장 빠른 일정이에요. 빠른 일정. 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제 국가정보화 사업을 할 때 고려사항이야. 고려사항 뭐냐면 그 정부에서 국가정보화 기본 방향들이 나와요. 항상 보면 얘들이 이렇게 나오래. 자, 목표와 기본 방향, 비전 이런 게 나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점검 분석 기준으로 해서 뭘 분석하겠지 나오잖아. 그러면 그 정부의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공무원이지. 공무원은 이거를 참고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입찰 같은 게 뜨잖아. 그러면 사업자는 이제 이 사업을 따려고 제안서를 쓰지. 제안서 작성을 하지. 이때도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제안서를 내면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공공 또는 정부의 정보화 사업을 할 때는 국가정보화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 제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요 장표는 뭐 앞에 국가정보화 방향에서 이제 제시하는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민간과 협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ICT 및 지능정보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서를 여기와 연계해서 제출해야 예산이 확보되는 거지. 그냥 그 부처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작성했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돼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꼭 이런 방향을 좀 참고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 이것도 방향이야. 그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방향에 ICMB가 있는데 이게 결국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뭐 이거 요즘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하면서 지능정보 사회에 대한 플랜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클라우드 얼마나 좀 유행이야. 그리고 이 빅데이터 가지고 인공지능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요게 2018, 19년대 나온 거지만 지금도 이런 것들은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 기술적 고도화라는 것도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참고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준수사항이야. 그러면 요게 이제 지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규정들을 참고로 해서 꼭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염두해 둬야 돼요. 여기도 뭐 신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라, 그지? 그 다음에 정보와 관련 주요 정책 지침 가이드 준수를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산 관련 고려사항 중에 현업과 부서 간의 역할 정립이라고 했는데, 현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교로 보면 뭐 성적에 대한 거를 개발한다 그러면 성적 담당하는 거는 그 교무팀인가 뭐 그래요. 그러면 이게 현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무팀이 현업이 되는 거고, 여기 부서 간에란 거는 요 사업과 관련되는 부서 또는 정보화 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통신, 원인가 거기가 이제 부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담하는데 이 시스템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그 정보 통신원의 역할이고 이 업무단은 보면은 현업 부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 기획 관리를 하는 쪽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서로 부서 간의 역할 분담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화 사업도 그렇고 어떤 사업도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국가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일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비는 500인데 총 사업비는 500억이야. 근데 국가가 300억을 부담하면, 그지? 300억 이상 부담하고, 그러면 200억은 누가 부담? 뭐 지방이 부담한다든가, 지방자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300억이 넘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면, 이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공사가 됐든, 정보화가 됐든, 연구개발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사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한다. 자,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중앙관서의 자항이라고 하면 이건 장관이에요. 장관. 각 장관이 이게 의뢰를 하고 이제 기재부라면 기획재정부야. 여기서 접수를 해서 용역에 의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용역은 이제 외부 기관, 전문 기관 이런 것들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기관들에 맡겨서 경제성, 계획적, 기술, 뭐 여러 가지 사업 개요 분석 이런 걸 다 해서 종합 평가를 해서 이제 예비 타당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되면 통보를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불합격하면 사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정리해서 다시 그 평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발주자는 뭐 정부의 부처가 되겠지, 그지? 거기서 발주를 낼 때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또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외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사업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정보화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제 영향 평가를 좀 평가를 해주는 경우,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라는 건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민간이라든가 또는 이 사업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사전에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평가를 실시하냐면 이 사업의 파급 효과, 이게 얼마만큼 정부나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지에서 사업 필요성을 보고, 또 민간 유사사업에서 침해 여부라는 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개발하면 정부가 이거를 민간이 지금 서비스 하고 있는 거를 정부가 신규로 개발하면 그러면 민간의 사업은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한데 이런 경우는 공공으로 개발하지 않고 그냥 민간 거를 갖다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유사기관 공동, 이거는 이미 다른 기관이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또 개발한 이건 이제 중복 개발 체크하는 거지. 중복 개발 이것도 안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요구사항 명확도 제도 이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소프트웨어의 과기정통부 장관 지금이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적용 기준을 정하여 뭐 고시, 외부 전문기업 활용 가능 이렇게 돼 있잖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보면 요구사항이 정확해야 된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왜? 요구사항 가지고 뭐가 나와?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예산의 오차가 굉장히 심하겠지. 그러면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면 사업성이 없고 사업성이 떨어지고, 예산을 너무 많게 잡으면 많게 잡았을 때는 낭비가 되는 거지, 그지? 낭비가 되는 거야. 사업성이 저하되고 낭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해라. 근데 이게 쉽지 않지, 요구사항 정의하는 것이.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도 좋다. 결국은 외주 용역으로 이거를 해도 좋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정보법에서도 PMO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PMO 얘기를 했어서 그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오피스라는 조직, 이 조직을 통해서 이제 만들고 또는 검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가이드에 따라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 되는 건데, 귀찮은 일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 가보면 이런 문서들이 그 현행화된 업데이트된 현행화된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직접.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이 정보화 사업에 대한, 결국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런 장비들에 대한 거. 그래서 대개 보면 뭐 그 응용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이것들이 하드웨어, 뭐 통신망, 그리고 이제 단말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규모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산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산출하는 방식도 아까 그 사이트에 가보면 내용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일하는 데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그 고려사항으로 기타야. 이건 이제 법령에 대한 건데, 자, 요거는 요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가 뭐 그 민간에서 하는 사업도 국가 어떤 법령을 좀 봐야 되거든. 그래서 자, 법령, 법에 보면 국가정보기본법이 가장 상위법이에요. 지금 정보화할 때는. 그 다음에 정부 내부의 업무를 정보화하는 것은 전자정보법에서 관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관련된 규정이 한 32종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구체화한 것이 훈령이나 예규야. 훈령이나 예규는 이제 장관 수준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보 보안 기본 지침, 뭐 여기 요거 해서 6종, 뭐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보사업 사전협의 지침 등에서 6종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보다도 구체화된 게 이제 계약이나 예규, 용역 계약에 대한 이런 것 한 10종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들, 지침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매뉴, 헤더스나 매뉴얼들이 있어. 뭐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 정보화진흥원, 니아라고도 해야지. 요 기관이 이 우리나라 국가정보 전체에 대한 뭐랄까 실무기관이에요. 실무기관이니까 여기 가보면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화는 먼저 그 중앙부처는 어디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처예요. 그런데 전자정보 사업, 그러니까 부처에 대한 정보, 이거는 행정안전부. 여기가 이제 이거는 부처에 대한 정보와 전자정보 총괄. 여기는 이제 국가정보화 총괄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각 중앙관서의 장관들이 있지, 장관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총괄적인 걸 다 한다. 그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한다. 요 정도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들 하셨어요.